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그 5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 억울한 이들과의 굳은 연대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를 진행하는 고상만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의 정도가 한 인생을 파멸하고 한 가정을 해체시킬 수 있는 정도의 억울한 일이라면 그것은 그냥 억울하다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분을 만난 때는 지난 2003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만 12년 전이죠. 그때 인권운동가가 쓴 인권 현장 이야기라는 주제로 네가 뭔데라는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을 보고 자기 사연을 써줘서 고맙다며 연락이 온 겁니다. 그 전화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에서 모신 정원섭 목사님이십니다. 영화 7번 방의 선물 보신 분 많으시죠? 개봉 당시 12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인기 영화였는데요. 바로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 오늘 모신 정원섭 목사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1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이 사건이 발생한 때는 1972년의 일이었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을 기획하고 있던 그때에 박정희 독재 권력이 온 사회를 억압하고 있었죠. 그 1972년 9월 27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9살의 어린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시작됩니다. 숨진 아이의 아버지는 강원도 춘천의 역전 파출소장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엽기적인 사건, 아버지가 이 파출소장이고 그런 아버지의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이 사건, 일순간에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리는데요. 실종 19시간 만에 논뚝길에서 사체로 발견된 이 어린아이를 부검한 의사는 피해 아동이 성폭행을 당한 후 목 졸려 숨진 것으로 밝힙니다. 이 경악과 충격 그리고 분노로 사회가 들끓던 그때 당시 경찰을 총괄하던 내무부 장관이 춘천을 방문했고 범인 검거를 지시하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식밖의 지시가 내려집니다. 1972년 10월 10일 사건이 발생한 날이 9월 27일이었는데요. 범인을 10월 10일까지 무조건 검거하라는 이른바 시한부 검거령을 내린 겁니다. 만약 그때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를 문책하겠다는 무서운 내무부 장관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시한부 검거령을 내린 장관의 지시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범인으로 체포된 정원섭 목사님의 혐의와 이후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과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부터 오늘까지 과정에 대해 직접 피해자인 정원섭 목사님을 모시고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정원섭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시는 곳이 굉장히 멋이잖아요. 네,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예, 남원이시잖아요. 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녹음을 지금 2시에 하고 있는데 여기 오시느냐고 아침 일찍 오셨겠어요. 7시에 집에서 나왔어요. 아침 7시에 네. 나와서 이제 KTX 타고 오신 거죠? 네. 예. 지금 올해 연세가 적지 않으시잖아요. 네. 얼마요? 82살이에요. 82살이시잖아요. 네네. 죄송합니다. 그 먼 거리를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저의 얘기를 예.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만 생각하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먼저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제가 간략하게 앞전 서두에 설명은 드렸지만 72년도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우리 목사님께서 왜 이 사건의 범인으로 그 처음에 체포가 됐던 건지 그러한 과정에 대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죠. 예. 먼저 이 사건 처음에 발생했을 때 목사님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이런 사건 났다라는 걸 처음 어떻게 아셨어요? 그것은 어느 날, 예. 72년도 9월. 예, 27일이죠. 28일이죠. 예, 예, 예. 사건은 27일 날 저녁에 났고, 예. 내가 이제 이 사건을 안 것은 8일, 그 다음 날이죠. 우리 동네에 경찰이 쫙 깔렸어요. 예. 그리고 뭐, 탐문 수사하는 거겠죠. 그리고 예. 현장 조사도 하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춘천 파출소장, 역전 파출소장의 딸이 실종이 됐고, 그리고 그 아이가 19시간 만에 발가벗겨진 나체 상태로 이제 목 졸려 숨진 채로 그러니까 논뚝길에서 이제 발견이 되니까 그때부터 범인 검거를 경찰이 하기 위해서 네. 온 마을을 다 수색을 했는데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왜 의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가 그때에는 목사가 되기 전이었어요. 예. 예. 목사 준비생이죠. 예. 한신대학교를 당시에 네네. 다니셨던 거죠. 네. 그리고 전도사로 있으셨던 때. 네네. 그때 그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가 그 동네에서 만화 가게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죽은 아이의 몸에서 예. 만화 가게 표가 나왔어요. 예. 그 주머니에서. 만화가게 표가. 예. 그런데 예. 그 만화 가게 표가 예. 그 동네에 만화 가게가 2개 있었는데. 2개가 있어. 예. 근데 그때는 텔레비전이 집집마다 그렇게 보급이 안 돼 있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화가에 가면은 어른이고 아이고 텔레비를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화 많이 이렇게 빌려가고 예. 뭐 이렇게 보급하기 위해서 각 그 가게마다 주인이 그 리무진 그 백지에다가 예. 단순하게 도장만 찍어요. 도장을 하나 이렇게 찍어서 그 아이들한테 이제 나눠줍니다. 사은품처럼. 그렇죠. 만화 많이 본 애한테. 말하자면은 사은품도 되지만은 무료 초대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돈 받고 주는 게 아니라 와서 만화 일정한 만화 보면. 예. 그러면 이제 1시간 동안 텔레비전 시청할 수 있는. 예. 그런 쿠폰 같은 걸 이렇게 그렇죠. 나눠줬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러 오면서 동시에 또 만화 보면 또. 그렇죠. 그런 거였죠. 저도 어렸을 때 만화 가게 가서. 예. 그 텔레비전 봤던 기억이 아마 납니다. 그런 기억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40대 후반서부터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죠. 저도 네, 어렸을 때 네. 만화 가게에 가서 텔레비전을 봤던 기억이 나요. 집에 텔레비전은 있었던 것 같은데 보러 갔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네. 그런데 그 죽은 아이의 몸에서 예. 만화 가게 표가 발견이 됐어요. 예. 그게 우리 목사님 거기였던 건가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나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 그 표가 우리 가게 거가 아니에요. 저쪽 가게 거예요. 예. 그 가게를 보통 최신의 가게라고 그랬는데 예. 그분은 나이가 60이 넘은 분이에요. 당시에 예. 나는 젊고요. 나는 38살이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아이가 예. 그쪽 최신의 가게
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 그 집에 가서 만화를 봤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네. 그날 저녁에 만화 가게를 간 것도 예. 우리 가게는 표가 없는데 우리 가게 오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표가 있는 그 집 가게로 당연한 찾아갔을 얘기죠. 건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예. 상식적. 그런데 형사들은 그게 이상해요. 네. 왜 하필 만화가게 주인이냐 말이에요. 왜 주인이냐. 범인이. 예. 거기 만화를 보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또 그날 텔레비전 프로가 한국 호급 범어하고 예. 박스컵 박정희 대통령 배 쟁탈 그 축구 경기 결승전 날이었어요. 아, 그날이요? 예. 사건이 일어난 그날이? 예. 그래서 저녁 7시부터 네. 9시 반까지 예. MBC KBS 다른 그 방송 일절 예. 텔레비전도 라디오고 다 중단하고 그 축구만 중계했죠. 축구만 중계를 했어요. 오. 라디오로도 중계를 하고요. 9살짜리 여자아이가 그걸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게 나 지금도 그 수사의 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몰라요. 나도 그 당시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렇지만 지나놓고 재판이 다 끝나고 재심에서 무죄 판결 받고 나니까 이런 것이 참 석두였다. 그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들이 또 수사하는 사람이 이런 것이 맹점이었다 하는 것이 지금은 내가 이제 혼이 꿰뚫고 알지요. 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때리면 맞으면 아픈 것뿐이고 고문당하면 고통스러운 것뿐이지. 그 당시엔 내가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나보고 그 범인을 잡으라고 하면은 예. 그러니까 내가 직접 잡을 권리는 없지만은 요즘에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예. 공소시효를 오케이. 배제하는 예. 그런 무슨 법이 생기지 않았어요. 태완이 법이라고. 예. 그러니까 강원도 경찰청장이나 예. 그쯤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사건의 내가- 진짜 진범. 예. 진짜 진범을 내가 그분하고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이런 내 생각을 내가 수사관들한테 좀 전해주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었던 경찰관들.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이죠. 맹점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라도 그 범인이 죽지만 않았으면은 안 죽었을 거예요. 나이를 봐서. 지금 잘 돼봤자 한 70, 이쪽 저쪽. 20대, 당시에 20대 네네. 초중반 정도가 범인이 아닐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누가 있는 건 아니신 거죠, 지금. 누구라고 이렇게 특정하지는 못해요. 의심 그러나,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사람일 것이다 하는 거는 알아요. 아, 의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를 좁혀가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내가 진범이 나에게 그 누명을 씌운 진짜 범인을 예.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있죠. 그 어떤 개인이 아니에요. 이런 부류의 사람일 것이다. 그거를 경찰이 좁혀가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경찰에 지목된 어떤 경위가 당시 사망한 아이의 주머니에서 나온 만화 그 가게의 TV 시청 쿠폰 그거를 보고 이제 만화 가게에 이 아이가
갔다 왔구나 이렇게 이제 본 거고 그런 과정에서 만화 가게가 그 동네에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60대의 노인이 운영하는 만화 가게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38살 당시에 젊은 축에 끼는 이런 목사님께서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만화 가게로 일단 좁혀본 상태에서 나이가 좀 젊은 축인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의심하게 된 건데 그죠? 네.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이게 목사님 말고도 당시에 여러 사람을 경찰이 처음에는 의심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목사님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던데. 동네 청년들 네. 한 50여 명 유치장이 꽉 찼어요. 아, 그래요? 유치장. 그 무조건 아, 잡아다 가둬서 예. 일단 그때는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안 맞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 다 맞았을 거예요. 경찰이 막 때렸습니다. 그렇죠. 잡아간 사람들 그렇게. 그렇죠. 다. 그렇죠. 어떻게 때렸습니까? 아이 그거야 뭐. 목사님도 그때 많이 마셨잖아요. 아이 맞은 것뿐 정도가 아니죠. 네. 어떻게 아는 것을 이런 살인을 예. 아는 사람이 했다고 항복을 합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패는 거죠. 아 사형받을 줄 뻔히 아는데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고문이에요. 죽지 못해 자백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 그 가서 지금 기억하시기에 좀 끔찍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당시에 그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이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구타와 뭐 고문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집단 구타나 뭐 이런 뭐 강목 같은 걸로 이렇게 때리고 막 그렇죠, 이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계속 때리고. 네. 근데 그것은 그저 고문 가혹행위 그냥 이렇게만 하고 그것이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판결에도 그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판결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그리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됐고 그러니까 정말 당시에 당하셨던 고통과 상처는 그 후에 감옥에 가셔서도 그때 그 당했던 그 고통이나 이런 거는 참 이른바 잊을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이 사건을 예. 좀 구체적으로 예. 말씀을 그들이 뭘 조작을 했는가. 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죽은 그 아이 죽은 그 사건 네. 현장에서 연필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연필이 실제 그 논둑에서 발견된 연필은 노란색이었어요. 그리고 노란색. 많이 써서 반 이상 쓴 그 신문에 나기는 연필 토막이라고 났어요. 예. 강원일보에. 예. 그 기사를 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재심 때 나와서 증언도 하고 그랬죠. 예. 긴 연필을, 새 연필을 예. 토막이라고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노란색 연필하고 우리 아들 말이에요. 네. 아들놈 필통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필통을 갖다 줬어요. 필통째로. 경찰한테. 예. 거기서 꺼낸 거는 새 연필 깎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네. 색깔이 하늘. 파란 하늘색이에요. 그렇죠. 그거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죠. 증거를 바꿔치기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거죠. 이제 내용을 잘 앞뒤를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사건이 발생했던 그 사체가 발견된 현장에서 2개의 그 증거물이 이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확보한 것에 의하면 그 지금 말씀하셨던 토막 연필
예, 예. 토막 연필 한 자루, 노란색의 토막 연필, 그리고 머리빗 하나가 이렇게 예, 예. 발견이 됐는데 이게 이제 범인이 흘리고 간 걸로 이제 경찰은 예. 판단했는데 그 연필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수거한 그거는 아주 짧은 토막의 연필자루. 노란색. 예, 노란색의 연필자루였는데 그런데 이후에 우리 그 목사님 재판에 예. 아들의 증언이 이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불리한 증언이 뭐냐면 바로 목사님 아들에게 그 사모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부인분에게 이제 아들 연필통을 갖고 오라고 시켜서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의심하지 않고 그냥 연필통을 갖다 줬더니 그 안에 들어있던 예. 아들의 진짜 하늘색 연필을 예. 꺼내 갖고 예. 그걸 아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연필이 네 거 맞냐? 예. 라고 하니까 그죠. 당연히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큰아들은 예, 제 거 맞습니다. 그렇죠. 라고 하니까 실제로 주순 노란색 토막 연필이 아니라 예. 이 하늘색 연필을 주순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조작해 갖고 이것이 이제 증거물로 해서 현장에서 그렇죠. 발견된 연필이 바로 예. 그 우리 목사님인 걸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 이런 과정에서 범인으로 몰아가면서 가혹행위를 한 거죠. 예, 예. 또 하나 있어요. 증거가요. 예. 머리빗이에요. 맞습니다. 머리. 연필하고 머리빗인데 나는 그때도 내가 그 재판 때도 나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예. 아, 그때도 지금 이제 거의 머리털이 없는 네, 거의 네. 대머리. 예. 그때도 머리숱이 거의 없으셨던 건가요? 그렇죠. 아. 오죽하면 그 우리 그 아들놈이 예. 나를 놀렸어요. 아. 8시 통근길에 대머리 총각 그 노래 있잖아요. 예, 예. 어디 갔다가 오면은 이놈이 이제 그 노래를 해요. 장남이. 예, 예. 그 노래를 해요. 그리고 내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막 웃고 그래요. 그 엄마가 시킨 거예요. 전에 엄마가. 아. 이게 아빠 들어오면 어. 그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예.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머리숱이 없었어요. 내가 예. 뭐 그게 머리숱이 없는데 머리빗이 필요가 없죠. 머리빗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또 조작을 했죠. 예 만들기 위해서 예. 우리 집에 그 만화 가게 정리하는 그 여자아이가 하나 예. 있었어요. 17살 먹었었는데 예, 예, 예. 기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이 빗을 네가 쓰던 거 아니냐. 아, 여자애가. 그렇죠. 네. 네가 쓰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빗을 네가 가지고 네가 쓰던 것을 어느 날 잊어먹었는데 너네 아저씨 주인 나지요. 네. 내가 그 빗을 가지고 가서 사용하다가 예. 그 빗 하나에 그게 뭐 그때 10원짜리인가 20원짜리인가 그렇대요. 예. 그게 뭐 비싸다고 남 쓰던 빗을 갖다가 거기 때도 묻고 그랬을 텐데 그걸 내가 가져다니면서 쓰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예, 예. 근데 난 그 빗을 보도 듣도 못하던 거예요. 뭐 연필이나 빗이나 다 똑같죠. 그렇죠. 그래 걔를 갖다가 패니까 그 경찰들이. 17살 먹은 그 걔를 자기네들이 세워 내가 쓰던 겁니다. 아. 그걸 우리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가 가지고 다니다가 잊어먹은 겁니다. 그렇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그렇죠. 그게 결정적이죠.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 경찰과 검찰, 법원은 이제 아드님의 증언, 네. 장남의 증언. 참 이거는 반인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아들이 아이, 아버지의 죄를 아버지를 고발한 죽이는데 형태가 됐으니까. 아버지를 죽이는데 사형이 아들이 됐죠. 나와서 증언하게 한다.
이것은 그러니까요. 경찰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더군다나 미성년자. 네네 9살 먹은 애거든요. 9살 먹은 예, 그런 아이의 증언을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천륜을 끊어놓는 진짜 야만적인. 예. 그게 그 아드님이 그 후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그렇죠. 생겼겠어요. 그렇죠. 자기의 사실이 아닌데 무서워서 당시에 그러니까 또 연필을 또 자기 연필통에서 꺼내 갖고 네 거 맞냐고 하니 그게 또 말로는 맞지요. 그렇죠. 내 거가 맞지. 그러니까 걔는 우리의 아들은 거짓말하지 않은 잘못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네네.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예. 증거 예. 결정적인 증거죠. 예. 내 옷에서 예. 속옷에서 예. 혈흔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혈흔이 발견. 혈흔이 속옷에 그 팬티에 네네. 그 사건 당시 입었던 그 팬티에 혈흔이 묻어 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었죠 예. 또. 그것도 경찰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조작해서 또 만든 거죠 그 얘기. 우리 이웃에 예. 우리 이웃에 그먼 촌벌되는 그 인척 관계에 있는 네. 한 아주머니가 예. 당시에 빨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당시에 그 아이를 그렇죠. 출산했기 출산했기 때문에 일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그렇죠. 집안일을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내가 벗어놓은 지 예. 한 일주일도 더 된 그런 옷을 갖다가 그분이 빨아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를 예. 이 사건에 죽은 어린아이를 그렇게 성폭행하고 예. 죽일 정도면은 예. 범인의 몸에 범인의 옷에 피가 묻어 있을 건 당연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빨래 해준 아주머니를 갖다가 고문을 한 거예요. 아, 그 아주머니도 또 그렇죠.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몰아가려고 다 그냥 예. 그러니까 뭐 나같이 그 장정도 네. 젊은 장정도 고문해서 안 한 것도 했다고 하는 할 정도인데 아 그런 아주머니야 말할 거 할 거 뭐 있어요. 뭐 그 빨래 하는데 뭐 불구스레한 게 있었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그럼 피다. 그게 피 아니겠어요. 예. 빨래를 그런데 참 판사들 그냥 그 판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 빨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리고 빠를 때도 몰랐고 예. 하이타이로 빨고 삶아서 빨고 그렇게 빨아서 너를 때 보니까 불그레한 게 있었다. 그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변호사는 또 어떻게 그 위치까지 예. 당신이 자백컨대로 그대로라면은 예. 왜 앞부분에 팬티 앞부분에 피가 묻어야 하는데 그렇죠. 뒤편에 엉덩이 쪽에 피가 묻느냐 그 말이에요. 아. 반스를 바꿔 뒤집어 입었었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변호사가 한 얘기예요. 당시에 이제 우리 목사님은 사건, 그러니까 이 건 범행을 하지 않았지만 네. 경찰의 가혹행위로 끝내 이제 무너지면서 예. 그게 맞다라고 다 인정을 했는데 그 인정을 하면서 팬티 뒤쪽에 피가 묻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얼결에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니까 변호사가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이 증언했던 내용들, 진술했던 내용 중에 그 허점을 파고 들어가서 예. 당신 그건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한 건 허위자백 아니었냐 이런 입증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그런데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을 해도 네. 그렇게 주장을 해도 검사 판사가
결정적인 게 있으니까 다른 거 뭐 빛과 연필 빛과 연필. 예 머리빛과 연필 그게 있으니까 허위자백으로 만들어진 그 설정. 네. 안 믿어주더라고요. 안 믿어줬다. 예. 그리고 내가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예. 그 당시에 재판은요. 예. 검사가 공소하면은 기소하면은 예. 그 공소장에 있는 대로 나온 대로 판결해야지 예. 판사가 뭘 가려내고 기각하고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판사는 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잖아요. 그쵸, 당연하죠. 예. 그런데 법과 양심대로 판결 못하던 시대가 유신 시대입니다. 유신 독재. 예. 네. 거기에서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다른 검사의 공소 사실하고 다르게 판결하면은 그 판사는 판사 옷 벗어야 합니다. 그랬죠, 실제로. 그게 그 당시에 유신 법이었어요. 법관 재임용이라고 하는 데에 걸려요. 정부의 말을 안 들으면은 그렇죠. 법관 재임용 때 임용 안 하면 옷 벗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옷 벗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대법관들도 옷 벗은 사람이 많죠. 그런 것이 그래서 유신을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임은정 검사. 네. 예. 예전에 윤길중 씨 그 시국 사건의 재심 사건에 네. 그 무죄 구형을 내렸다는 이유로 예. 임은정 검사가 그 검찰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것에 맞서서 진실을 아는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하지 않는 것은 억울한 일을 겪은 그 피해자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해서 자기가 무죄 구형 내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저항하니까 지금 직무 감찰, 직무 적성 검사를 통해서 사실상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또 일이 지금도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얼마나 세상이 더 바뀌었는지 다시 또 돌아온 30년 만에 이런 그 유신 독재 시즌 2를 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 사건에서 모든 것이 다 정말 진범을 잡기 위한 당시 수사기관의 노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출발 지점, 불행의 시작은 바로 시한을 정해놓고 범인을 검거하라고 했던 당시 김현옥 내무부 장관. 네. 그 사람의 이 터무니없는 영화가 이게 사실 뭐 미국에서부터 볼 수 있는 무슨 영화 아닙니까 이게 시한부 검거령 이게 말이 돼요? 그 피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써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10월 10일까지 잡아라. 10월 10일이 무슨 날인데 예. 그날까지 못 잡으면은 수사 관계자들을 전부 문책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에 경찰로서는 조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인을 못 잡으니까 가짜 범인이라도 만들어야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작을 마음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임은 그렇게 시한부 검거령을 내린 그 높은 사람에게 있지요. 김현옥 당시 내무부 장관은 이후에 그 많은 분들한테 유명한 이른바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당시에 그렇죠. 예, 불도저 시장,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그 기간을 정말 뭐 건축이 아니라 예, 그 단축해갖고 그런데요.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또 이런 일 아닌가요? 네. 그런 사람이 네. 와우 아파트 그 부실 공사 해가지고 아파트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죽었죠. 했으면은 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그게 일이죠. 상식이죠.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오히려 계급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서울시장 하다가 내무장관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그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시대가 또 요즘 국가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가 부정선거를 해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또 여전히 그대로 영전하죠. 또, 영전하고 또 공무원 직위로 현재도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도대체 그때를 비판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그런 그런 사람에 의해서 사실 이 사건이 진범을 잡는 게 아니라 범인이 필요했다. 그렇죠. 필요한 범인이었죠. 그래서 그 필요한 범인으로 불행하게도 우리 정원선 목사님이 당시에 연루가 된 바로 건데. 지금 범인이 필요했다고 말씀 예. 잘하셨는데 간첩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간첩이 필요하니까 간첩을 만든 거예요. 그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첩 누명을 벗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또 지난번 그 많죠. 민주화된 후로 예. 다행이죠. 그나마는. 예 그나마 천만 다행이죠.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이런 그 간첩 사건에 연루된 분 중에 이미 생을 달리한 분들은 그렇죠. 문제 제기도 못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 억울함과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 이상을 앓거나 제대로 자기 항변을 할 수 없는 완전히 피폐해진 정신으로 인해서 사실은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죠. 이미 죽어 없어진 사람들 말이죠. 그러니까요. 사형당한 사람들, 그렇죠. 그 가족.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억울한 사건 중에서 또 정말 이런 이제 우리 정원선 목사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실제로 그 사망했던 그 아이를 생전에 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 몇 년 전에 걔가 그러니까 그 죽은 아이가 예. 3학년쯤에 그 5학년 때 죽었으니까 아. 3학년쯤에 내가 만화가게 처음 거기다가 차렸을 때 예. 차렸을 때 몇 번 왔던 것 같아요. 아, 그때. 근데 애가요. 네. 다른 집 애들하고 달라요. 그래도 어떻게? 부모가 예. 좀 괜찮게 사는 집이니까. 당시에 파출소장이니까. 예. 월급보다는 뭐 좀 또 다른 게 그렇죠. 많았던 시대잖아요. 그때 시대가 그런 시대였죠. 만화가게도 좀 주고 뭐 네네. 여기저기서 이런 게 사실은 그때 월급이 아니라 다른 걸로 살았던 그렇죠. 시대였죠, 사실은. 깨끗하게 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역의 또 유지잖아요. 그런데 난 처음에는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파출소에 거기 형사들이 날 처음에 데리고 가서 연행해 간 거죠. 예. 누구라 아냐 모르겠다. 근데 그 아이가 있으면 사진이라도 좀 보여다고. 그렇게 우리 가게 요구하셨어요.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내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때서 알았어요. 무슨 큰 가족 사진 같은 데서 이렇게 오려낸 것 같아. 네. 가위로 잘라낸 것 같아. 그런 거 조그만 사진을 걔 얼굴을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예, 내가 안다고. 그러나 어제 저녁에는 오진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처음부터 이제 아닌 것을 범인으로 만들라니까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큰 거를 네. 조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요. 검사는 경찰이 해올리는 그 수사 기록 예. 그걸 근거로 해서 검사도 수사를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저 그대로 경찰이 해온 그대로 검사도 믿고 판사도 믿은 거죠. 그걸 이른바 지게를 지고 간다고 얘기를 맞아요.
그대로 그걸 예. 이제 경찰이 이 글을 써서 지게에 지고 오면 예, 예. 그러면 검찰이 다시 그 지게를 지고 예. 그다음에 판사가 제기를 져서 경찰에서 한 사건이 그대로 판사 그 판결문에 그렇죠. 그대로 예. 써지는 이 지게꾼 검사, 네. 지게꾼 판사, 나도 얘기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지게꾼 판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 이범열 변호사님은 재판에 방기라고 그랬어요. 방기. 놔버린다. 서류만 들어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아, 뭐 근데 모르려고 그렇게 할 거면 모르게 재판을 몇 번씩 그 공판 기일을 열어서. 연기해 가면서 증인 신문을 합니까? 똑같은데. 증인들이 와서 말이 틀려요. 네. 그래서 그 말, 증인의 말 자체에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증거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하나도 떼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재판만 열고 결과는 예, 예, 처음부터 예, 예. 경찰 내용으로 그대로 가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에서 해 올린 거를 고등법원에서 그걸 형을 깎아준다든가 네. 무죄를 선고하면은 그 판사는 자기 죽을 거 각오하고 해야 하는데 자기만 죽나요?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요? 밥줄이 끊어지는데요. 그러니까 판사가 마음대로 자신 있는 판결을 못할 때예요. 그때는요. 다 검사의 눈치를 봤죠. 오죽하면 도전 골든벨에 나온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요. 이 다음에 뭐가 될 것이냐 물어보면 전부 검사가 된대요. 판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변호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네. 검사 권력이 세니까요. 사실은 검사와 변호사는 같은 그러니까 직무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판사한테 형을 구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판사가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밑에 검사와 변호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 시절은 그랬어요.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럼 전부 검사 된다 그래요. 뭐 검사가 제일 잘 나가고 그쵸. 영화스럽던 때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했지만 이후에 검찰이나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 왜 바로 잡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데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죠. 이제 검찰 가서는 억울하다라고 주장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 첫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또 들으셨다고 검사로부터. 충격적인 얘기? 검사한테 가서 억울하다고 이렇게 호소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네. 예. 그랬더니 근데 예. 검사한테 가기 전에 예. 이 검사가 난 그래서 이걸 놓고 그 당시 재판정에서 네. 검사하고 막 내가 검사 보고요. 제 새끼 감싸는 어미 호랑이 같다고 아주 음흉스럽다고. 언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항소심 저기 네. 저기 70년도 때? 72년도 아, 그때요. 그때. 네. 음흉스럽다고. 음흉스럽다는 게 뭡니까? 교활하다는 얘기죠. 아, 그때 당시에 재판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죠. 내가 그때가 언제? 1심 때, 2심 때? 1심 때. 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검사? 내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세요. 네. 내가 막 오늘 자백했는데 예. 자백 헛날 그날 저녁에 검사가 녹음기를 숨겨가지고 그 파출소 거기까지 와서 내 자백을 받은 거예요.
나는 경찰이 뺑 둘러 있고 조그만 방에 그게 숙기실이에요. 파출소 숙기실. 그런데 그 형사들 앞에서 고문하는 형사들 앞에서 네. 검사 아니라 검사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예. 내가 조금 전에 이제 자백을 했는데 예. 고문을 당했는데 검사가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한 방에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하죠,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누 못하죠. 형사들이 있으니까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고문한 형사들이 예. 너 부인하면 또 갖다 매달겠다. 이런 협박을 들었는데 바로 직전에, 검사 그렇죠. 오기 직전에.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검사는 경찰관들 보고 나가라는 말도 안 하고 그 상태에서 자, 얘기해봐라. 일부 쫄개 경찰은 나갔어요. 나가라고 그랬어요? 높은 사람은 있었어요. 경보 거기 그 이정길이라든가 그땐 경위였어요. 변현기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경찰서장까지 하고 나중에. 나중에 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을 당시에 고문 가혹행위에서 허위 진술을 받아낸 그 사람들이죠? 고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순경이나 그 밑에 사람들이 네. 하고 싶어도 위에서 허락 안 하면 저들 마음대로 고문 못 합니다. 아, 예. 예. 다 지시가 내려오죠. 예. 보통 그 경위쯤에서 수사계장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거기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하는 거지. 그거 위에서 몰랐다고 하는 걸 고문하는 거 몰랐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예. 그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검사하고 싸운 거예요. 그 내가 막 그 뭐라- 탄원서에도 썼어요. 탄원서에도. 그래서 결국은 그 검사한테 또 자백을 그러니까 할 수밖에 검사가 너는 없었거든요. 예. 죽어야 한다. 감히 검사 보고 나이도 나보다 아래요. 그 검사가요. 아,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어떻게 내가 부인을 하니까 예. 어제 녹음한 거 갖다 틀어. 그럼 어제 녹음한 거 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녹음기를 감춰 가져와서 비밀 녹음을 했으니까. 검사가. 예. 그래서 내가 교활하다고. 진짜 교활한 거 맞네요. 예. 내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 검사가 법정에서 네. 예? 법정에서 거기서 이제 검사 신문을 해서 거기서 죄의 유무죄를 그 판단하면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검사가 경찰서에서 진술한 그 자백을 인정 자백을 법정에 나와서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리 예단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죠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법정 나와서 자 사실입니까라고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할 그리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녹음한 거를 재판의 증거로 그건 검사도 아니네. 유죄의 증거로 그건 양아치지 무슨 검사입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양아치지. 법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법정에서 자기가 신문할 기회도 있는데 저 신문하면 될 문제 가지고 이 사람 분명히 그거 알고 있었던가. 이게 범인이 아니라는 거를 당시 검사가 안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상식밖에 그래서 난 녹음을 하려고 이런 누가 생각도 있어. 해요. 그때에 내가 검사가 무슨 짓을 했든 간에 녹음기를 가져와서 비밀 녹음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저 검사한테 살려주십시오. 네. 나 처자식도 있고 살아야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더라면은 네. 한 10년 그 정도만 구형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죽을 각오로 검사를 요구를 했거든. 검사 보고 에미 호랑이라고 형사들 그
제 새끼 어찌 그렇게 감싸고 아주 교활하고 음흉하다고 그 시절에. 예 이렇게 했으니까 검사가 사형 구형할 만하죠. 사형 구형을 그래서 내렸군요. 근데 검사는 그런 말 하더라고. 맨 나중에 의당 사형을 구형해야 하지만은 가족들과 어린 자식들을 생각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그러더라고. 검사가 그랬는데 항소해서 서울로 올라오니까 이제 이런 중형 사건은 자동 항소가 되죠. 예.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니까 서울 검사는 한술 더 떠요. 사형을 구형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1심 때는 무기징역 검사 구형에 예.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2심 항소심을 할 때 공소장 변경을 해요. 제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살인했다. 아, 그래가지고 사형을 구형하더라고요. 사형 구형을 하고. 그런데 이제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한 거 예. 유지. 지방법원에서 판결한 거 더 높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유지해서. 그저 들어싸 놓은 거예요. 그 시절이 그때가 이제 72년도 10월 유신이 선포되고 그렇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죠. 사회적인 경직이 굉장히 심할 때라 그렇죠. 정말 자칫 잘못했으면 그때 사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형이 내려지면 그건 바로 집행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형이 실제 집행됐던 때였고 그렇죠. 그리고 유신 독재의 국민적 어떤 경각심 이런 거를 준답시고 예, 실제로 1974년도에 있었던 인혁당 사건이 75년도. 74년에 사건이 발생해서 그렇지. 75년도 그렇지. 4월 8일 날 4월 9일 날 집행이 됐죠. 4월 8일 날 사형이 네. 확정된 후 그렇죠. 그리고 채 몇 시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예. 4월 9일 날 18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인혁당 사건이 그때 집행되지 않았어요. 사형이 8명이 집행이 됐었던 그런 네. 시절이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형이 집행됐다면 정말 이 억울한 사연의 진실을 누가 밝혀줄 수 있었겠어요? 밝히지 못하죠. 아무도 영원히 못 역사 속에 밝히지. 묻히는 그런 사건이죠. 정말로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또 많을 거예요. 나는 이번 기회에 꼭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 그 과거사 진상 규명,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화해를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규명위원회. 예. 예. 진실화해위라고 진화위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진실화해위원회라고 그래도 되죠. 예, 예, 예. 그런데 그 덕택에 그렇죠.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전에 대통령이 많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네. 전에도 네. 대통령이 많았잖아요. 네. 이승만 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이 참 여러 명이 그 앞에 있었는데 뭐 독재를 해갖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사람이 한 18년 헤쳐먹고 막 이래가지고 이승만, 예, 예. 뭐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예. 그리고 최규화, 예.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아, 노태우라는 사람도 있었군요. 하여간 예, 네. 근데 그 많은 대통령들이 지나갔는데 네, 어떻게 억울한 사람들 구제할 그럴 생각을 하셨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예,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사 대통령. 그렇게 불러도 네, 그렇게 존경을 받아도 네. 아무도 그럼요. 바른 말 못할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예, 인혁당 피해자라든지 또 수없이 많은 정말 우리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이
억울함을 풀고 명예회복을 했잖아요. 네. 정말 고마운 일인데 결국은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대법원 재판 끝에 이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게 73년도 3월의 일이었어요. 그죠? 아니에요. 73년도 11월. 아, 그때 이제 3월에 1심 판결. 1심 판결이 네. 나왔던 거군요. 그리고 73년도 가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렇죠. 났던 건데 한 근 1년 정도 만에 이제 확정 판결이 그보다 났네요. 더 끔찍한 일은 네. 내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니까 예. 74년도 그러니까 한 서너 달 있다가예요. 예. 74년도 1월 달에 광주교도소로 이제 이감을 갔습니다. 이감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형이 확정되니까 가서 예.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징역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광주교도소로 갔는데 나는 광주교도소 그전에 한 번도 광주교도소는 고사하고 광주 땅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네. 처음 간 거죠. 예. 갔는데 광주교도소에 가서 이제 이미 기결수니까 네. 없는 머리지만 이제 팍팍 깎는 거예요. 예. 죄수들은 다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생 문제 때문에. 예, 그렇죠. 그리고 형이 확정돼서 넘어가면은 분류심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건 형을 살리는 기술이죠. 예. 학교 어디까지 다니고 학력이라든가 무슨 그 사람이 여러 각각의 가지 어떤 예. 조건과 이런 것들을 예. 맞춰서 그거에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런데 나는 참 그거 보면 내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